여,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갈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36살에 처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민원실 직원이 나를 봤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20년을 숨기고 살았던 말을 지금 꺼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가방 속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거기엔 녹취 파일 12개와 문자 메시지 300여 건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성훈. 나를 보호한다고 했던 그 남자. 나는 16살 때부터 그에게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복지 상담이었다. 요즘 학교는 어때? 힘든 거 없어? 그러다 문자가 늘어났다. 밤에 혼자 무섭지? 형이 챙겨줄게.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다.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21살이 됐을 때 그는 내게 돈을 빌려줬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고 했더니 300만 원을 계좌로 보냈다. 천천히 갚아. 넌 내가 키운 애잖아.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묶였다. 30이 넘어서까지 나는 그 빚을 갚지 못했다. 아니, 갚을 수가 없었다. 갚으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난 내가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나는 35살이 돼서야 깨달았다. 작년 가을 나는 우연히 지역신문 기사를 봤다. 복지센터 관계자, 미성년자, 금품 제공 의혹. 기사 속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수법은 똑같았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고 관계를 이어가고 평생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휴대폰 속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치 기록이 거기 있었다.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형한테만 말해봐. 수천 개의 문장들이 수만 개의 감시가 내 삶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내가 받은 건 도움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끝내러 온 거였다. 민원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동학대, 그루밍, 스토킹, 전부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냈다. 경찰서에서 나온 뒤 나는 휴대폰을 껐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3번, 4번, 5번. 그리고 문자가 왔다. 지우야, 형이야. 문 좀 열어줘. 박성훈이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경찰서에 갔다는 걸. 아니, 그는 늘 알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형 목소리 안 들려? 뭔 일 있어? 걱정돼서 왔잖아. 걱정.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안다. 그의 걱정은 감시였고 그의 관심은 통제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온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였다. 책상 위에 편의점 커피가 놓여 있었다. 바닐라 라떼.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 누가 놓고 갔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었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힘내. 마이너스.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팀장이 나를 불렀다. 김지우 씨, 아까 누가 찾아왔던데요?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 복지 관련 일 하신다고. 김지우 씨 안부 확인하러 왔다면서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여기까지 왔다. 회사까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미묘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김지우 씨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자기가 좀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고 있었다. 지우는 불안정하다. 지우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우 혼자 두면 위험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뭘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박성우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지우야, 밥 먹었어?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왜 이래? 형이 뭘 잘못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팔을 빼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졌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몸이 굳었다. 그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냈어? 취업할 때 추천서 누가 써줬어? 자취방 보증금, 병원비, 전부 형이 챙겨준 거 잊었어? 다 갚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는 낮게 웃었다. 넌 나한테 빚진 게 돈만이 아니야. 내 인생 자체가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걸 부정하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게 돼.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런데 밤 11시쯤 문자가 들어왔다. 박성훈이 아니었다. 고모였다. 지우야,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성훈이가 걱정하던데. 무슨 일 있니? 괜히 패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너 하나 때문에 식구들 다 피곤해진다.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그는 이미 고모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고모는 예전처럼 나를 문제로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된다. 사흘 뒤 회사 앞에서 또 글을 봤다. 이번에는 내 동료 윤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뛰어갔다. 뭐 하세요? 윤지가 놀라며 나를 봤다. 지우야. 이분이 너 친구분이래. 아니에요. 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지를 봤다. 지우야, 왜 이래? 형한테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아니에요.
저 이 사람 모릅니다. 나는 윤지의 팔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윤지가 물었다. 지우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응. 그럼 왜 너 이름 알아? 너 회사까지 알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윤지는 한숨을 쉬었다. 지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분 되게 걱정하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을 장악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저를 따라다녀요. 담당 형사가 말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접근 금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시고 혹시 협박이나 폭력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문 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진짜 서 있었다. 건물 입구 앞.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박성훈이었다. 그는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집 창문을. 나는 커튼을 확 닫았다.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출근길에 또 문자가 왔다. 지우야, 왜 이래? 형이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고치지. 그냥 피하기만 하면 형은 어떻게 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회사 로비로 택배가 왔다. 발신인은 박성훈.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우야, 형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파. 언제든 연락해. 형은 항상 내 편이야. 나는 그걸 찢어버렸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봤다. 옆자리 선배가 말했다. 누가 보낸 거야? 되게 따뜻한 사람인가 보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건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성우는 매일 나타났다. 회사 앞, 집 앞, 자주 가는 카페 앞. 그는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멀리서 나를 보고 손을 흔들고 웃었다. 사람들은 그가 스토커라는 걸 몰랐다. 그냥 친한 사람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윤지가 내게 물었다. 지우야, 너 그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오빠? 아니, 요즘 자꾸 회사 앞에서 보이는 사람. 너 기다리는 것 같던데. 몰라요. 진짜? 근데 그 사람,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눈빛이 완전. 나는 윤지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 어떻게? 그냥 저한테 집착해요. 윤지는 웃었다. 집착? 그 정도면 그냥 짝사랑 아니야? 요즘 남자들 저렇게 순수한 사람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윤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다. 박성훈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벽하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고장이 났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비밀번호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자동으로 잠겼어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성훈이었다.
그가 일부러 비밀번호를 계속 잘못 눌러서 잠기게 만든 거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편함에 쪽지가 꽂혀 있었다. 추운데 밖에서 기다렸지? 미안해. 형이 실수로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 자기가 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나만 알 수 있게 써놨다. 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도망칠 곳이 없어지고 있었다. 2주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박성훈이 보였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 회사 로비에서 웃고 있는 그 편의점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잠이 들어도 금방 깼다. 누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회의 시간을 착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팀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김지우 씨,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다. 문제가 있는 사람. 관리가 필요한 사람. 박성훈이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의심. 그 눈빛을 나는 안다. 고모가 나를 볼 때 짓던 그 표정. 저 애는 원래 좀 이상해.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다. 수면제를 사려고 했다. 약사가 물었다.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일반 수면 유도제는 드릴 수 있는데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와서 약을 먹었다. 한 알, 2알. 그런데 잠이 안 왔다. 3알을 더 먹었다.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냥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을 봤다. 새벽 4시. 문자가 와 있었다. 지우야, 잠은 잘 자고 있어? 형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밥은 잘 먹고 있어? 박성훈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그런데 던진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깨졌다. 나는 그걸 주우려다가 그냥 두었다.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출근 시간을 한참 넘겼다. 회사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팀장이 물었다. 많이 아파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진단서 가져오시고요. 진단서. 기록에 남는 거였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천장만 봤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왔다. 이틀째 되던 날 고모한테 전화가 왔다. 지우야, 너 회사 안 나간다며? 누가 그래요? 성훈이가 걱정돼서 연락했더라. 너 요즘 이상하다며? 정신과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고모는 다시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3번, 4번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형이야. 문 열어줘. 걱정돼서 왔어. 박성훈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지우야, 너 안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형이 뭐 잘못했으면 말을 해야지. 10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1시간쯤 뒤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고모였다. 김지우, 문 열어. 고모야.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고모가 소리쳤다. 야, 문 안 열면 경찰 불러. 너 혼자 죽을라고 그래? 경찰. 그 말에 나는 문을 열었다. 고모가 들어왔다. 그리고 뒤에 박성훈이 함께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왜 같이 왔어요? 고모가 말했다. 성훈이가 걱정돼서 나한테 연락했어. 너 요즘 이상하다며? 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상해. 회사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이게 정상이야? 박성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야, 형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온 거야.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싫어요. 왜? 병원 가는 게 뭐가 나빠? 저 안 아파요. 고모가 한숨을 쉬었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온전한 거 맞아? 거울 좀 봐봐. 너 완전히 망가졌어. 나는 고모를 봤다. 그리고 박성훈을. 두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망친 곳이 없었다. 병원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고모의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 모양이야? 너 혼자 있으면 큰일 나겠어. 성훈이가 좀 지켜봐 줄 거야. 싫어요. 그 사람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었다. 뭐? 성훈이가 싫어? 이 사람이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챙긴 게 아니에요. 저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성훈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우야, 형이 언제 너를 감시했어? 형은 그냥 내가 걱정돼서 연락한 거야. 매일 연락하고 회사까지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감시 아니에요? 고모가 웃었다. 야, 그게 감시야? 그건 관심이지. 너 같은 애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챙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너 혼자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모와 박성우는 이미 한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 박성훈이 말했다. 지우야, 형이 며칠 여기 있어 줄게. 내가 좀 안정될 때까지. 안 돼요. 나가세요. 지우야, 나가라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힘이 없었다. 박성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고모가 나를 잡았다.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손 놔요. 안 놔. 너 혼자 두면 무슨 짓 할지 몰라. 나는 고모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밖에서 고모가 소리쳤다. 야, 문 열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귀를 막았다. 한참 뒤 소리가 멈췄다. 나는 문틈으로 밖을 봤다. 고모와 박성훈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 진짜 이상해. 약이라도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지켜봐야죠. 제가 자주 올게요. 나는 문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였다. 박성우는 계속 올 거였다. 고모는 그를 믿을 거였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지우 씨, 무단결근 사흘째인데요.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진단서는요? 아직 병원을 못 갔어요. 그럼 내일까지 출근하시든지 진단서를 제출하시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징계 대상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회사를 잃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잃고 있었다. 박성훈 때문에. 그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의심 때문에. 저녁에 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었다. 민원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분이 연락하셨는데 요즘 연락이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던데요. 저 괜찮아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경찰이 집안을 둘러봤다. 설거지 안 된 그릇, 쌓인 쓰레기, 닫힌 커튼.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 안 아파요. 경찰이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일단 오늘은 괜찮아 보이니까 가볼게요. 근데 혼자 계시기 힘들면 가족분이나 지인분께 연락하세요. 네. 경찰이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모가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핸드폰을 켰다.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다. 대부분 박성훈이었다. 지우야, 괜찮아? 형한테 연락 좀 해줘. 너 때문에 형이 걱정돼서 미치겠어.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온 거였다. 지우야, 형은 널 포기 안 해.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형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나는 핸드폰을 다시 껐다.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더 편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나도 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깨달았다. 나는 도망칠 곳이 없다. 회사도, 가족도, 경찰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박성훈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일주일째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징계 통보가 왔다. 출근 불가시 해고 처리.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졌다. 이제 직장마저 잃는 거였다. 박성훈이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열지 않으려 했다. 또 박성훈이거나 고모일 거였다. 하지만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우 씨,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민서 형사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줬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집안을 둘러봤다. 아무 말 없이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에 앉았다. 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형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김지우 씨가 박성훈 씨를 신고하셨죠? 네. 그루밍, 스토킹, 아동학대 혐의로. 맞아요. 형사가 나를 봤다. 근데 증거가 좀 부족해요. 문자 메시지는 있는데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은 없고 금전 거래도 차용증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접근금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네. 박성훈 씨 관련해서 다른 신고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3명.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취약계층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고 관계를 유지하고. 머리가 하얘졌다. 나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형사가 계속 말했다. 그중 한 명이 용기 내서 진술했어요. 그 사람 증언으로 박성훈 씨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이요? 네. 거기에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지우 씨 이름도 있고 옆에 메모가 달려 있는데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노트였다. 내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립 유지, 가족 연결 차단, 주기적 접촉, 의존도 높음, 통제 가능. 손이 떨렸다. 나는 그에게 관리 대상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물건. 형사가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해요. 말 많음, 경계 필요, 고립 유도. 전부 계획적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사가 서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건 박성훈 씨 통장 내역이에요. 최근 3년간 미성년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8천만 원이 넘어요. 전부 차용증 없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통제하려고요. 빚을 지게 만들어서 평생 자기한테 묶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형사가 말을 멈췄다. 나중에는요? 성인이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박성훈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수익자는 박성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보험, 수익자.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작년에 사고로 사망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박성훈 씨가 보험금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요. 그 사람도 박성훈 씨한테 계속 연락받았고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박성훈 씨가 그 사람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고. 나는 입을 막았다. 메스꺼웠다. 박성훈은 단순히 통제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돈을, 보험을,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를. 형사가 말했다. 김지우 씨 명의 보험도 확인해 봤어요? 보험이요? 저 가입한 거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나는 핸드폰으로 보험 조회를 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보험이 3개나 가입돼 있었다.
사망보험 2개, 상해 보험 하나. 전부 작년에 가입됐다. 그리고 수익자는 박성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은 김지우 씨 명의로 돼 있어요. 저 서명한 적 없어요.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다른 서류에 서명할 때 끼워 넣었거나. 나는 주저앉았다. 박성우는 나를 죽일 생각이었다.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형사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 죽을 뻔한 거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형사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김지우 씨, 우리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요? 미끼가 돼주세요. 나는 형사를 봤다. 무슨 말이에요? 박성훈 씨를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정황만 있지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김지우 씨가 도와주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요? 박성훈 씨한테 연락하세요. 만나자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녹음할게요. 만약 박성훈 씨가 협박하거나 보험 이야기를 꺼내거나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체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지우 씨가 안 도와주시면 박성훈 씨는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생길 거고요. 다음 피해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긴다는 것. 형사가 말했다. 우리가 전부 보호할게요. 주변에 형사들 배치하고 김지우 씨한테 녹음기도 달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확실해요?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형사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나는 손을 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있었다. 박성우는 내 인생을 망쳤다. 이제는 내가 그를 끝낼 차례였다. 사흘 뒤 나는 박성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3분 만에 왔다. 지우야,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볼까? 내일 저녁 7시. 집 근처 공원. 형사가 내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았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우리가 전부 듣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형, 배고파요. 이 말만 하세요. 바로 들어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공원에 도착했다. 박성우는 이미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흔들며 웃었다. 지우야, 왔구나. 나는 다가가서 앉았다. 네. 요즘 많이 힘들었지? 형이 다 알아.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그가 웃음을 멈췄다. 왜 그래? 형,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제 명의로 보험 가입한 거 형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성훈의 표정이 굳었다. 보험? 무슨 보험? 사망보험이요. 수익자가 형으로 돼 있던데. 그는 한참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아, 그거. 형이 내 걱정돼서 들어준 거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 서명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작년에 서류 여러 개 같이 쓸 때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지우야, 내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 형이 다 챙겨줬어.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저처럼 형한테 돈 빌린 사람들. 박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작년에 죽은 사람. 그 사람도 형 명의로 보험 들어 있었잖아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예요. 형이 저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박성훈이 내 팔을 잡았다. 힘이 세게 들어갔다. 너 누구한테 들은 거야? 경찰? 나요. 안나. 지금 대답 안 하면 형 진짜 화낼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잊었어? 나는 팔을 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힘이 더 셌다. 형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그가 더 세게 잡았다. 너 요즘 경찰이랑 만나고 다니지? 형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형은 다 알아. 박성훈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너 지금 형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애야.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형, 배고파요. 신호였다. 박성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 배고프다고요.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경찰이야. 손들어. 박성훈이 내 팔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뭐야, 이게 무슨. 박성훈 씨, 보험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그를 제압했다. 박성훈은 나를 봤다. 지우야, 내가 이런 짓을?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형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두고 봐. 형사 김민서가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다. 박성훈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협박, 스토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에 섰다. 우리는 서로를 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고모는 재판 내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문자 하나만 왔다. 내가 우리 집안 망쳤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지금 나는 서울에 산다.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다. 밤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밥을 짓고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물었다. 아가씨, 힘든 일 있었어? 왜요? 눈빛이 그래. 뭔가 많이 견뎌온 사람 눈빛.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는 살아남았다. 박성훈도 고모도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숨쉬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창가에 앉아서 불을 본다. 거리의 가로등, 건물의 창문, 자동차 불빛. 세상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불을 켤 수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있다.